자, 우리 핵심 문학 6강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316쪽이고요. 자, 보시면 서술상 특징과 효과 파악하기 이렇게 나와 있죠. 기초문제 유형 보시면요. 뭐 서술 방식이나 뭐 글에 대한 이해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밑줄 치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해가지고요. 서술상 특징과 효과를 묻는 부분이고요. 출제 형태 보시면 소설의 구성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문체와 어조 그리고 인물 제시 방법, 뭐 시점과 거리, 그다음에 인물의 말하기 방식 같은 것들 쭉 물어보는 겁니다. 한 가지 특징보다는요, 여러 특징을 한꺼번에 선택지로 구성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 개념적으로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은요, 가볍게만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보시면 소설의 구성이라고 해가지고요. 개념 보시면요. 자, 소설 속의 사건은 일정한 형식과 질서에 따라 배치되는데 이러한 작품의 짜임새를 구성 또는 플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구성의 단계에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건 가볍게 보시고요. 다만 왼쪽에 보조란 보세요. 소설의 구성과 복선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왜 전 시간에 이제 염상섭의 3대 부분에서 복선의 개념 다뤘었잖아요. 복선은 말 그대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직접 언급하면 안 되고요. 뒤에 일어날 사건을 뭡니까? 암시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선을 통해서 다가올 사건이 우연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이라고, 그죠?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복선을 처음 배운 게 소나기 황순원님의 소나기라는 소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소년하고 소녀가 비 맞고 놀 때 소녀의 입술이 보랏빛이 되잖아요. 그리고 소녀가 나중에 죽고요. 그래서 그런 보랏빛이 소녀의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이 되는 거죠. 자, 역으로 알아야 되는 건 복선은요, 사건을 직접 조금이라도 언급하면 복선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염상섭의 3대에서 친구라고 찾아온다는 게 했을 때 친구하고 만날 거라는 사건은 예측할 수 있지만 친구라는 정보를 직접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복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왼쪽에 보조단 조금 더 볼게요. 스토리하고 플롯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이제 개념적인 문제로 아주 가끔 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단순히 시간적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플롯은 인과관계에 따른 사건의 서술이에요. 그래서 왕비가 죽었다, 얼마 후 왕도 죽었다 그러면 스토리. 그 다음에 왕비가 죽었다. 그러자 슬픔을 이기지 못한 왕도 죽었다 했을 때 인과관계에 의한 것은 플롯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소설의 결말 제시 방식 구성과 관련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왼쪽에 보조단 계속 봅니다. 닫힌 결말은 뭐냐면 서술자가 이야기의 결말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 그래서 주로 고전 소설이나 계몽 소설에 쓰이는 방식이고요. 자, 열린 결말은요. 서술자가 이야기의 결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그럼 뒤가 어떻게 되지라고요? 생각을 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운을 생성하고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결말이 열린 결말이죠. 인셉션 같은 영화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아직도 그 영화 볼 때 생각나는 게 마지막에 이렇게 보신 분들 많죠? 이렇게 돌렸을 때 걔가 막 쓰러질 듯 하다가 화면이 확 내려오는데 여기저기서 극장 여기저기서 육두 문자가 섞인 탄식이 그죠? 들렸습니다. 한국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열린 결말이죠. 그다음에 3번의 구성의 유형 나와 있어요. 얘는 중심 사건의 개수에 따라서 단일 구성, 뭐 중심 사건이 하나고요. 복합 구성. 장편 소설 같은 데서는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거 복합 구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용어인데 피카레스크식 구성은요. 그죠? 얘는 말 그대로 피카츄가 등장하는 구성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자,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피카츄 등장하는 만화가 포켓 몬스터잖아요. 포켓 몬스터 TV판 보면 매 회마다 그죠? 이야기는 조금씩 다른데 등장인물이 동일하잖아요. 그죠? 지우와 피카츄 그리고 웅이 같은 그의 친구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각각의 이야기가 동일한 주제로 묶여서 전개되거나 아니면 자 하나의 전체 제목으로 묶여 있는 여러 이야기들의 동일한 등장인물과 동일한 배경이 반복되는 거 이런 것들을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해요. 이 조세희의 난소공이나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 같은 게 다 피카레스크식 구성이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제의 동일성이나 아니면 인물의 동일성으로 여러 개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옴니버스식 구성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독립적인 이야기를 하나의 세트로 단순하게 묶어놓은 걸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런 것들 묻지는 않으니까요. 가볍게 확인만 하세요. 우리나라 문학
중에서 옴니버스식 구성을 따지려면 봉산 탈춤 같은 거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부분이죠. 계속 구성이 유형보고 있는 거예요. 사건의 진행 방식 해가지고요. 평면적인 구성이라는 거 시간 흐름에 따라서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행적이거나 추보식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입체적인 구성이 있어요. 얘는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현재에서 과거 갔다가 미래로 가거나 과거에서 미래 갔다가 현재로 오거나 이런 것들, 특히 현재에서 과거로 사건이 전개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행적인 구성이나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오른쪽에 보조란 잠깐 보세요. 이 입체적인 구성이나 역행적인 구성은요, 입체적, 역행적 이런 말들보다는 이를테면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면서 사건이 진행된다라든가,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회상에 의해서 사건 의미가 드러난다. 과거 사건을 언급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건의 발생 시점과 서술 시점이 다르다. 이런 용어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사건이 일어난 건 과거인데 지금 얘기했을 때, 그죠? 그래서 사건의 발생 시점과 서술 시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한번 보시고요. 네, 액자식 구성은요, 하나의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독립적으로 들어가 있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왜 환몽 구조라고 해가지고요, 현실에서 꿈꿨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이야기도 일종의 전체 현실이라는 틀 속에 꿈속의 이야기가 또 독립적으로 들어가 있는 셈이기 때문에 액자식 구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다만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는요, 액자식 구성을 직접 보여주려면 소설 제시문을 상당히 길게 인용해야 되는데요,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는 제시문을 길게 인용하지 않기 때문에 액자식 구성 자체를 제시문 통해서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이제 서술상 특징과 관련되는 거예요. 자, 문체와 어조라는 게 나와 있죠. 문체라는 것은 작가가 언어를 쓰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어조라는 것은 말투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시험에 나오는 한국 문학의 개념에서요, 이 문체와 어조를 서양 문학처럼 그렇게 엄밀하게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작품의 내용이 형성하는 분위기, 그 다음에 작가가 인물을 형상화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러니까 인물의 어떤 측면을 부각하느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인물을 바라보는 태도 같은 게 문체와 어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체의 구성 요소에서 일단 서술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요. 자, 서술이라는 것이 원체 폭넓은 개념으로 쓰이기는 하는 건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서술자, 그러니까 소설 안에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사람이 인물이나 사건 등을 다 직접 얘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해설적이고 추상적이고 요약적인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당연히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건 전개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지금 보면, 자, 그 여자는 2살 위였는데 한 이웃에 사는 탓으로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며 자라났었다. 그가 14살 적부터 그들 부모 사이에 혼인말이 있었고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좋아했다는 마음에 들었다는 거. 그 처녀가 17살 된 겨울에 벼랑간 간 곳을 모르게 됐고 아비 되는 자가 20원을 받고 유각에 팔아먹었고, 그 다음에 그 소문이 퍼지자 처녀 가족은 뭡니까 이사를 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빈터만 남은 고향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아내 될 뻔한, 그죠, 그 여자 댁과 마주치게 됐다라고 해가지고요. 일단 그라는 인물이 그 여자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죠,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대화나 행동을 묘사하기보다는요, 현재, 그죠, 현재 시점에서 결과 중심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게 서술인데, 사실은 문제로 나올 때는 서술이라는 말보다는요, 이런 것들을 사건의 요약적인 지시나 압축적인 지시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억해야 되는 건 이쪽 용어고요. 오른쪽에 보조란 보세요. 말 그대로 서술자가 긴 시간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을 하나하나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전달하는 방식을 요약적인 제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말하기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사건 전개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서술자가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해서 사건 전개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선택지 나왔을 때 어떤 건지 아시고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이번에 묘사라는 방식 어렵지는 않죠. 말 그대로 그림 그리듯이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감각적으로 전달하고 표현하는 거 보세요. 나는 캔버스 위에 하나의 나무를 봤다.
그죠? 캔버스 위에 나무 그림 보는 거고요. 섬뜩한 느낌이었고 나무의 모습, 그다음에 고목이 그죠? 말라 죽은 나무가 괴물처럼 떠다니고 있었고 무채색의 화면 해가지고요. 하나하나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건데 묘사를 하게 되면 생생하게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지만 그죠? 다음 사건으로 나가지 않죠. 묘사만 하고 있고 모습만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건 전개 속도가 느리고요. 그다음에 대화라는 건 말 그대로 등장인물이 말 주고받는 거 얘기하는 거죠. 뭐 사건 정보도 주고요.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머님 그때 우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울기만 했겠냐. 오목 오목 뒤로는 그가 그 발자국마다 한도 없는 눈물을 뿌리며 돌아왔지. 내 자서가 내 자서가 부디 몸이나 성이 지내거라. 부리부리 너라도 좋은 운 타서 복받고 살거라. 눈앞이 가리도록 눈물을 떨구면서 눈물로 저 앞길만 빌고 왔지 해가지고요. 며느리와 그다음에 시어머니,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를 어머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대화를 통해서 이 자식을 뒷바라지 해주지 못했던 어머니 미안함, 안타까움, 사랑 같은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자, 서술 묘사 대화라는 용어 자체를 잘 묻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건의 요약적인 제시, 그다음에 대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런 문장형으로 나왔을 때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요. 다만 대화와 관련해 가지고서는요. 인물의 말하기 방식이라고 해서 화법을 따로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인물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법이나 순서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 직접 물어보기도 합니다. 따로 외울 건 없고요. 제시문마다 달라지는 거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돼요. 3번에 어조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건 말 그대로 뭐예요? 내용의 분위기, 그 다음에 작가가 사건이나 인물을 바라보는 태도, 작가가 부각하는 강조하는 부분 그런 내용의 성격을 보면 돼요. 그러면 풍자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말 그대로 부정적인 인물을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만들거나 아니면 뭡니까 비웃는 어조 같은 거 그런 내용이 드러나면 풍자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봤더니요. 오라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 건가 보다 뭐 나와 있고요. 며칠 못 가서 삼복은 다시금 해방을 저주하여야 했다. 그죠? 삼복이 저 혼자만 돈을 더 받으며 더 받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매상 도가들이 제 맘대로 재료값을 올리는 것이었었다. 그래서 재료가 다 비싸졌고요. 그래서 아무리 비싸게 신기료 신발 수리해주는 사람이 수선해주는 사람이에요. 신발 수선해주는 신기료 장수는 비싸게 받는 데자 재료를 비싼 값으로 사야 하니까 결국에 도매상만 살찌우고 소득이 달라질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경제圏 다 어디로 가되졌어? 독립은 자 우라진다고 독립을 한담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죠. 자기 이익에 따라서 독립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인물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비판하고 있는 셈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풍자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으면 풍자적인 어조가 드러난다. 풍자적인 문체를 쓴다. 이런 얘기 가능한 거고요. 2번의 다음 페이지요. 해학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주로 익살과 해학 그죠? 좀 대상이 어리석거나 그죠? 어리석은 인물이어서 거기서 비롯되는 웃음을 다룰 때 우리가 해학적 이런 말들 쓰게 되죠. 자 보세요. 이래서 나는 애초에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이태면 이태 3년이면 3년 기한을 딱 작정하고 일을 해야 원만했을 텐데 덮어놓고 딸이 자라는 대로 성내 결혼시켜주마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섰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붓배기 키에 옆으로만 모로만 벌어지는 몸도 있는 것을 누가 알았으라라고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이제 키 크면 시켜준다는 약속을 믿고 일을 한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약속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인물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웃음이 유발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학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오른쪽에 보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로 이제 풍자적인 문체나 풍자적인 어조를 쓴다고 했을 때는요. 풍자는 주로 사회적인 부조리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물에 대해서 비판적인 웃음을 유발할 때 풍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해학 같은 경우는 주로 어리석은 인물의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동정이나 연민 섞인 웃음을 유발할 때 해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개념 플러스에 조금 더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처리를 해놨는데요.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그 예전에 국가직의 개념 문제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나오지도 않는 것들 막 암기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문학사 이런 것도 공부하지 마세요. 가르치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되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죠. 그죠? 자, 보세요. 풍자와 해학 같이 읽어보죠. 한국 문학의 미적 범주에서 눈에 띄는 전통으로 풍자와 해학이 있는데 풍자와 해학은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기보다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건강한 삶의 의지에서 나온 골개를 통해 드러난다. 자, 골개는 있어야 할 것으로 행세해온
관념, 그러니까 기존 사회에서 주된 관념을 부정하고 현실적인 삶인 있는 것을 그대로 긍정한다. 이때 있어야 할 것을 깨뜨리는 게 풍자고 그 다음에 긍정에 관심을 집중하는 게 해악이다 해가지고요. 이 조동일 선생이 이제 풍자와 해악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일반적으로 쓰는 의미는요. 우리 오른쪽 보조단에서 다루고 있는 의미로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풍자는 비판이 중심이 되고 해악은 상대적으로 웃음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 깨뜨리는 거, 그 다음에 웃음, 긍정에 관심을 집중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에 반어적인 어조 나와 있죠. 우리 이미 반어법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물론 소설에서 이제 반어적이라고 했을 때는요. 실제 내용과 반대가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인물과 인물의 이름과 인물의 삶이 반대가 되거나 아니면 소설의 제목과 실제 내용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 읽었을 때 우리 눈물샘을 자극했던 소설입니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해서 그죠? 손님이 많아서 운수가 좋았는데 집에 와보니까 아내가 죽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제목은 운수 좋은 날인데 실제로는 비극적인 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반어적이라고 하는 거죠. 오른쪽에 보조단 잠깐 보세요. 상황적인 반어, 구조적인 반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거죠. 인물의 이름이나 작품의 제목을 보고 독자가 예상했던 것과는 반대 상황이 벌어지면 이런 것들을 반어적인 어조, 상황적인 반어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김동인의 감자에서요. 주인공 이름이 복녀, 복된 여자인데 되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반어적이죠. 그다음에 전영택의 화수분이라는 소설 보면 주인공 이름이 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라는 뜻의 화수분이지만 매우 가난해요. 이것도 반어적이죠. 그다음에 채만식의 치숙 보면 치숙 어리석은 삼촌이라는 뜻인데 실제 이 소설 안에서 등장하는 삼촌은요 엘리트 지식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어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채만식의 태평천하 이 소설 보면 여기 나오는 윤직원 영감이라는 인물이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일제강점기 대다수 우리 민족에게 불행했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제목과 실제 내용, 인물의 인식과 실제 상황이 반대가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다루면 반어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4번에 냉소적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뭐 쌀쌀한 태도로 업신여기고 비웃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황 나와 있고요. 한번 보면 지금 여기 나오는 서술자가 그죠 주인 사나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짓거리는 것 해가지고요. 상대방을 뭡니까 비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드러나면 냉소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너무 암기하는 거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인물 제시 방법. 서술자가 인물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는 건데 크게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로 나뉩니다. 직접 제시는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말하기나 텔링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와 특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선택지에서요.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직접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인물의 심리에 대해서 서술자가 직접 말하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죠? 자, 당연히 서술이 간단하지만 하나하나 묘사했을 때보다는요 구체성을 읽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보세요. 민노인이라는 인물 얘기하면서 설렘, 그 다음에 뭐 자기가 맡은 일 때문이었다는 거고 어색했다, 그 다음에 적막감을 느꼈다 해가지고요. 서술자가 민노인이라는 인물의 심리를 직접 얘기해주고 있죠. 이런 거 직접 제시라고 하고요. 다른 용어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직접 제시는 논평적 제시, 분석적 제시, 설명적인 제시, 그 다음에 해설적인 제시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술자가 인물을 뭐 논평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해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용어가 쓰였을 때 인물의 심리를 다 직접 말하는 방식이라는 거 알면 돼요. 그 다음에 간접 제시는 우리가 흔히 보여주기 쇼잉 이렇게 해서 배웠죠. 그래서 인물의 심리를 직접 언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인물의 겉으로 드러나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지시해 주는 것. 당연히 극적인 효과. 이때 극적인 효과라는 것은 스릴 넘친다가 아니고요. 연극 같은. 우리 연극이라는 게 인물의 대화와 행동만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물의 심리가 직접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지만 모든 것을 서술할 수는 없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서술하다 보니까 표현상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보세요. 아이고 이 사람아 집안일 못 잊어서 이렇게 먼 길입니다. 길을 찾아왔는가 하면서요. 자장가라도 불러주는 투로 조용히 속삭이는 그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있었고 눈이 단박에 세모꼴로 변했다. 눈꼬리가 올라가는 거죠. 자, 어떤 창 속고 빠진 잡놈이 비속어 쓰고 있네요. 히득거리고 섰냐 해가지고요. 그죠? 외할머니의
대갈 크게 외치는 호령에 사람들은 쥐죽은 소리도 못했다라고 해가지고요. 일단 외할머니의 눈이 쇠목골로 변했다든가 외할머니가 지금 비속어 쓰는 장면을 통해서요. 분노하는 외할머니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간접 제시라고 하고요. 다만 간접 제시도요. 다른 용어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극적 제시나 장면적 제시. 우리 인물 제시할 때 인물을 극적으로 제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연극에서처럼 대화와 행동만 묘사한다는 겁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시점과 거리. 자, 시점이라는 것은 소설 속에서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사람은 서술자라고 하는데요. 그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위치, 즉 위치, 작품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러면 각도, 겉모습만 보느냐 내면까지 보느냐, 이런 것들을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꾸준히 소설의 서술 방식 물을 때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만 왼쪽에 보조란 보시면 서술자는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가끔 서술자를 두고 미룰 수 없는 화자나 신빙성 없는 화자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여전히 나오는 용어에 알아둬야 돼요. 자, 소설의 서술자 중에서 미성숙한 상태의 어린 화자, 순진한 화자, 어리석은 화자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서술자가 등장하거나 어린아이가 서술자로 등장하면 이런 얘기를 쓰고요. 아무래도 이제 분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어리거나 어리석기 때문에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이나 서술은 불가능하지만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선입관 없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이번에 시점의 종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크게 1인칭과 3인칭으로 나뉘는데요. 1인칭 시점은요. 작품 속에 서술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품 속에 서술자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작품 속에 나라는 인물이 직접 나와서 인물과 사건을 얘기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인칭 시점은 작품 속에 없는 거죠. 즉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있어서 나라는 서술자가 작품에서 직접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일단 나라는 서술자가 등장하느냐 등장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작품 속, 작품 밖 1인칭, 3인칭 얘기할 수 있으면 되고요. 한번 보면 1인칭 시점은요. 나라는 서술자의 눈에 비치는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술 시각 자체가 좀 제약돼 있고요. 상대적으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3인칭 시점 같은 경우는 작품 전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죠? 제약이 없고요. 상대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객관적입니다. 자, 일단 작품 속 1인칭이냐 작품 밖 3인칭이냐 기본적으로 소설 보면서 파악할 수 있으면 되고요. 특징 같은 건 일일이 외우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묻지는 않습니다. 보세요. 1인칭 주인공 시점 뭡니까? 말 그대로 1인칭 나가 그죠? 주인공인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나를 잘 모른다. 작품 속 서술자 1인칭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징은 가볍게만 보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은요. 마치 우리가 친구가 옆에서 나 오늘 뭐 했어? 나 오늘 뭐 했어? 친구가 옆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듯한 느낌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독자에게 신뢰감, 친근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의 내면 세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만 1인칭 시각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는 주인공이 본 것과 느낀 것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이 나가 등장하지만 나라는 인물이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니고요. 나라는 서술자가 관찰자 입장에서 다른 주인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나는 사무실로 올라오자 곧장 원고를 읽어내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박준의 소설이 박준의 전집불이라고 해가지고요. 박준의 이번 소설은 그러면 나라는 인물이 지금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뭡니까? 박준이라는 다른 인물에 초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야기의 초점이 특징 보시면 나가 아니라 다른 주인공에게 있고요. 당연히 이제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자기의 심리를 잘 드러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독자 입장에서 다른 주인공의 심리나 성격은요. 서술자인 나가 전해주는 내용을 통해서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인칭 시점이죠. 전지적 작가 시점은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 행동, 사건까지 다 분석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보세요. 대학생, 나라는 서술자 등장하지 않고 있죠.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평화스러움을 찾았다. 새삼 놀라고 있다. 산다는 건 이런 것인지 모른다 해가지고요. 등장인물의 심리까지 직접 언급해주고 있어요. 이런 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자, 특징 A 보시면 그죠? 특징이요. 서술자가 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요. 작품 속에 직접 개입해서 인물을 논평하거나 사건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어차피 인물의 심리 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작가가 자신의 사상이나 인생관을 직접 표현할 수 있고요. 서술자가 이제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과 관련해서 조심해야 되는 게 가끔 요것만 따로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을 찾아내는 건데 이건 말 그대로 다른 시점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인 소설에서 서술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가지고요. 인물,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인물의 행동, 심리적인 변화, 사건의 의미까지 해석하는 겁니다. 뭐 고전 소설뿐만이 아니고요. 현대 소설에서도 그대로 활용이 돼요. 이거 쉽게 찾아내는 방법은 이런 거죠.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그죠? 분석이나 아니면 평가가 소설 내부의 등장 인물의 것이 아닐 때 그거는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런 거 문제에서 요구할 때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길동이 재배 하직하고 문을 나섬에 그죠? 구름 낀 산이 겹겹이 있어서 방향 없이 가니 어찌 불쌍하지 아니하리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길동이 가는 모습 보고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건 지금 길동이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보세요. 윤직원 영감이라는 사람이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미 반세기 전에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나한테 윤직원 영감을 당시의 나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당시의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해어 위대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가 서술자 나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서술자 입장에서 윤직원 영감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당시에 자신에게 제위대명사로 쓴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저주하고 투쟁을 선언한 것이었다라고 해서 이런 윤직원 영감의 말에 대한 평가 이게 무슨 의미였냐라는 것은 윤직원 영감의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편집자적 논평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다음에 춘향전도 보세요. 자,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군노가 오는지 모르고 주야로 도련님을 생각해서 오는데 생각지 못할 우한을 당하려 하니 소리가 화평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춘향의 생각도 아니고요. 그죠? 뭐 사령 군노의 생각도 아니에요. 서술자의 개입이고요. 한때나마 빈방사리할 기집아이라 목소리에 청승이 끼어서 자연이 슬픈 애원하는 소리가 되니 보고 듣는 사람의 심장인들 안이 상할 것인가. 이것도 역시 등장인물들의 생각이 아니죠.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고요. 자, 한양귀신 우리 낭군 나와 같이 그리워하는가. 무정에서 아주 있고 나의 사랑 웅묘다가 다른 님을 사랑하는가. 춘향이 말이고요. 이렇게 한참을 서럽게 올 때 사령 등이 춘향의 슬픈 목소리를 들으니 목석이라도 어찌 감동을 받지 않겠는가. 이것도 춘향이의 말도 아니고 여기 나오는 사령의 말도 아니죠. 사령도 슬픈 목소리를 들었는데 사령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령 포함해서 다 감동을 받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등장인물의 평가나 생각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서술자의 개입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은 따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서술상의 특징이 조금 양이 많죠. 자, 한번 보시면 역시 작품 밖 서술자기는 한데 말 그대로 관찰만 하는 거예요. 즉 심리 묘사를 직접 하지 않고요. 행동과 대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대화만 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동행을 얻어 다행입니다. 큰 키의 사내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다음에
그죠? 얘 밤길을 혼자 걷기란 맹했죠? 이런 산골 눈길은 이라고 하고 나서요. 앞서 걷던 키의 사내가 작은 키의 사내가 생경한 목소리로 받았고 이거 다 겉으로 확인되는 거죠. 말을 건네왔다. 뭐 살인사건 아시고 그랬더니 몸을 추슬렀다가 사이를 두어서 그죠? 현장까지 봤습니다만 말끝을 흐렸다라고 해가지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대화나 행동만 묘사하고 있어요. 이런 거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는 거죠. 자, 특징 보시면 인물과 사건이 객관적으로 제시가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묘사하니까. 그다음에 간접 제시를 통해서 극적인 효과, 즉 연극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서술자가 관찰한 사실만을 서술하기 때문에 독자의 상상력이 개입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직접 언급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독자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요 시점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거리는 이런 거예요. 서술자와 등장인물, 서술자와 독자, 독자와 등장인물 사이에 심리적인 친밀감을 뜻하는데 친하면 거리가 가까운 거고 그죠? 친하지 않으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면 친하다는 게 무슨 개념이겠어요? 우리 친한 사이에서는 일상적으로 속마음까지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속마음까지 읽을 수 있으면 친한 거고요. 즉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거고 아니라면 먼 건데 다만 요즘에 거리 개념은요. 국어 시험에서 아예 안 다뤄요. 공무원 국어 시험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어 시험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요거 그냥 거리의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시점에 따라서 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일일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거 보세요. 우리 324쪽에 제시문 잠깐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거죠. 그는 목을 놓고 쳐울면서 낫을 휘둘렀다. 칠성문 밖 외딴 밖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왕서방의 집에서는 활극이 일어났고 활극도 곧 잠잠하게 됐다. 복녀의 손에 들려와 있던 낫은 어느덧 왕서방의 손으로 넘어가고 복녀는 목으로 피를 쏟으며 그 자리에 고꾸라져 있었다 해가지고 일단 나가 등장하지 않으니까 3인칭이고요. 그 다음에 인물의 행동만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이죠.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서술자는요. 인물의 겉모습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거리가 먼 거죠. 그 다음에 서술자가 독자에게 표면적인 정보 모든 것을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친하지 않은 거예요. 먼 거고요. 그 다음에 독자 입장에서는 표면적인 정보를 가지고요. 인물에게 면밀하게 붙어서 관찰을 해야만 인물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독자와 인물의 거리는 가까워지는 겁니다. 독자 입장에서 서술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정보만 전달해 주다 보니까 인물에 대해서 파악하려면 적극적으로 붙어서 관찰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는 가까워지는 건데 요즘에 이런 거 묻지는 않기 때문에 가볍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소설에서요. 시점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런 두 가지 시점을 쓰게 되면 시점에 따라서 인물과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액자식 구성 같은 데서는요.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의 서술자의 시점을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짧게 인용했지만 보세요. 몸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눈 속에 그대로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 찬눈이 얼굴 위에 스치자 정신이 돌아왔다. 일어서야만 한다. 그리고 정확히 걸음을 옮겨야 한다. 모든 것은 이제 끝나는 것이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나를 끝맺어야 한다 해가지고요. 나가 등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동일 인물로 보이는데 그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뭡니까? 떨리는 다리를 바로 잡아가며 일어섰다 해가지고요. 앞부분에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뒤에서는 같은 인물을 그라고 얘기하면서 뭡니까? 의지적인 신념으로 빛난다는 4명까지 서술하고 있으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시점이 입체적으로 드러나는 소설을 공무원 시험에서는 분량의 제약 때문에 인용하기 쉽지는 않은데 오상원의 유해 같은 작품은요. 짧게 인용해도요. 시점이 다양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얘는 작품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자, 소설의 서술상의 특징은 개념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냥 이어서 쭉 갈게요. 자, 서술상 특징과 효과 파악을 위한 독해 스텝이요. 당연히 다양한 면들을 언급하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서술 방식 확인하고요. 선택지에 나와 있는 서술 방식의 개념을 모르면 문제를 아예 풀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읽어 나가면서 실제로 쓰였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서술 방식과 효과의 연결이 적절한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것들을 출제빈도 중정도예요. 어차피 3문에서 2문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유형을 하나씩 낼 수는 없습니다. 자 보죠. 보니까 여주인공의 당당함, 그 다음에 사물을 구체적으로 묘사, 서사 시간의 흐름을 지연, 사건이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서술자의 감정이입, 서술자가 느끼는 감정을 다른 대상도 그렇게 느낀다고 표현을 해서 사건이 안 넘어간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서술자가 관찰한 사실을 감각적으로 담담하게. 감각적이라는 것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동원해서 묘사하는 거고요. 담담하다라는 것은 감정 표현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간결한 문체, 짧은 문장 사용해서 서사 정보를 명확하게 읽어보죠. 자, 진주산호, 비치, 총옥, 배고, 미라의 구슬들 이미 열거하는 순간 뭡니까? 간결한 문체에 날려야 되는 거죠. 왜 오색의 빛 이런 거 시각적인 거고요. 금방이라도 좌르르 소리를 내며 쏟아질 것처럼 소담한 구슬 무더기가 꽃밭이라도 되는가. 신락같이 가냘픈 가지 끝에서 청강석으로 조각한 나비가 날개를 하염없이 떨고 있다. 이거 지금 보면 큰 비녀 감으며 양 어깨 위로 드리워져 가슴으로 흘러내린 비단압 딩기. 그러면 큰 비녀에 비단 딩기를 길게 내린 거 이거 옛날 전통 혼례에서 신부의 모습이네.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나비가 흔들린다는 것은 신부 몸에 장신구로 있는 나비가 흔들린다는 거고요. 신부가 떨고 있다는 거니까 인물이 지금 뭐예요? 긴장하고 있는 거죠. 첫날 밤의 풍경 같은데. 그래서 여주인공의 당당함 그죠? 안 돼요. 자, 다음에 앞딘기에 물려진 금박과 진주 산호 구슬들이 파르르 빛을 떤다. 신부모의 장신구 얘기하는 거죠. 시각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웃음소리라든가 발자국 소리 이거 청각이고요. 그 다음에 크게 웃던 소리들도 잠잠하다. 온 집안을 뒤덮던 음식 냄새 후각이네요. 그래서 보니까 서술자가 관찰한 사실을 시각, 청각, 후각 등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서술자 자체의 감정 표현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담하게 그죠? 얘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끝까지 봐도요. 서술자의 감정이입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2번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것만 보고 정확하게 무슨 장면인지 짧은 시간 안에 바로 끌어내기 쉽지는 않았을 테지만 문제 푸는데 무리는 없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326쪽 한번 가볼게요.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죠? 요거 시나리오 인용하고 있고요. 보세요. 칠수라는 인물, 그다음에 비유적인 표현, 현실 비판, 대화 상대가 착실 검소,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들어 상대 설득, 효과까지 봐야 되죠. 그다음에 시중일관 강한 어조, 단정적인 어조, 딱 끊어서 말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 보세요. 그러면 자, 그렇다고 껌껌 모아 재벌되냐? 그래 매달 5만 원씩 적금 넣고 몇만 원씩 개돈 붓고 아침 점심 저녁 라면 먹고 숙직실에서 뭉개면 그러면 지금 칠수의 상대방이 이런 식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적금 넣고 개돈 붓고 라면으로 끼니 때우면서 숙박비도 아끼네요. 대화 상대가 착실하고 검소한 사람이라는 거 짐작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너 환갑 때쯤 돈 몇 천만 원 모을 수 있을 줄 알지? 근데 그 돈으로 집 한 채 장만 못해. 그렇게 살아봤자 안 돼. 틀렸어라고요.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강한 어조로 자신의 생각 얘기하고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너 전에 이씨 알지라고 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경우 예로 들고 있고요. 그 아저씨 쭉 얘기해 준 다음에 몸은 장작기비처럼 비쩍 말라가지고 죽을 때만 기다리는 거야. 근데 그 아저씨 지금 뭐라는 줄 아냐? 세상을 미련하게 살았대. 알겠냐? 몸 팔아서 본 돈 다 몸으로 들어가는 거야. 짜시가라고 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경우 이씨 예를 들어서 상대 설득 그렇게 고생해서 돈 벌어봤자 소용없다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얘도 맞아요. 이거 잘 보세요. 1번이 답인데요. 비유적인 표현은 여기서 나오기는 해요. 몸은 장작개비처럼 비쩍 말라가지고 지규 쓰이고 있는 건데 다만 현실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그래봤자 다 몸으로 몸병 생기면 몸에 돈이 다 들어간다라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 통해서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괜찮죠? 개념에 비해서 문제 어렵지 않네요. 그 다음에 서술자 얘기하면서 적절한 거 지금 보세요. 작품 밖, 작품 속, 작품 밖, 작품 속, 작품 밖. 그러면 일단 1인칭, 3인칭 먼저 확인해야 되죠. 보세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얘기하면서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해가지고요. 나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미 여기서
작품 밖이라고 언급되는 건 다 날려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과 광산으로 몸이 팔려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력 같은 협잡불황배의 술중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나는 다시 한번 그자의 상판대기를 치어다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해가지고요. 뭐 나라는 인물이 작품 속 서술자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2번이죠.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른 인물을 관찰하며 평가하고 있다. 일단 시점만 기본적으로 파악이 돼도요, 이런 문제는 되게 쉽게 풀리죠. 네, 마지막 유형까지 볼게요. 그죠? 요거 좀 이 강이 길다고 너무 번민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유형까지 볼게요. 자, 한번 보시면, 그죠? 작품의 종합적 감상해가지고요. 앞에 나왔던 유형들을 한꺼번에 다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음 글을 잘못 이해한 거, 그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해가지고요. 종합적인 내용 묻는 거예요. 앞에서 나왔던 인물의 심리와 태도, 그다음에 소재 배경의 의미, 사건 주제, 서술상 특징과 효과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구성해서 묻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얘도요. 우리 우문문학 할 때도 정리했던 건데 관점에 따른 감상 같은 거 다시 한번 확인은 하시고요. 다만 얘는 4번에 내지론적 관점만 볼게요. 앞에 했던 거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건 더 다루지 않겠습니다. 내지론적 관점이요. 내지론적 관점이 작품의 내용 자체나 형식을 보는 건데 소설에서는요. 괄호 4번에 2번 보세요. 작품의 내용 자체, 말 그대로 사건이나 등장인물의 심리, 등장인물 간 관계, 그다음에 서술 방식, 구성, 문체 어조, 인물 제시 방법, 시점, 뭐 인물의 말하기 방식 같은 거 보는 게 내지적 관점이 되는 거죠. 자, 329쪽 보시면 이 종합적 감상이라고 했을 때는 원체 다양한 요소 물어보기 때문에 일단 선택지 요소 확인하고요. 작품 보면서 그게 나타나는지 점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술상 특징은 항상 효과까지 연결해서 봐야 돼요. 보세요. 이 종합적인 감상이 원체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출제 빈도는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죠. 일단 서술자의 주관적인 서술, 이게 바로 뭐예요?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죠. 그죠?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가 다른 등장인물의 것이 아닐 때, 그죠? 그다음에 등장인물의 발화, 말, 그죠? 겉으로 표현된 말을 통해서 사건 상황 보여주고요. 죽음을 초월한 심청의 모습과 효심, 그다음에 대상을 나열 쭉 열거해서 장면을 다양하게 보죠. 심청은 시각이 급하니 어서 바삐 물에 들라 말 나오고요. 심청이 거동보소 합장하고 하나님 전에 비는 말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전에 비나이다. 심청이 죽느니는 조금이라도 설지 아니하되 병든압이 깊은 하늘 생전에 풀려하고 이 죽음을 당하오니 밝은 하늘은 감동하사 어두운 아비 눈을 밝게 띄워 주옵소서 해가지고 지금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심청이가 물에 빠져야 되고 그다음에 아버지 눈뜨게 하기 위해서 빠진다는 상황 즉 뭡니까? 2번 등장인물의 발화를 통해서 사건의 상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에 끝까지 가보죠. 눈물 지으며 하는 말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청이의 마지막 모습을 참아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어차피 심청이하고요 선인들밖에 안 나오는데 이 참아보지 못할 지경이었다는요 선인들의 생각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서술자의 중간적 서술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요. 아버지 눈뜨게 하기 위해서 난 죽는다. 이런 것들이 바로 죽음을 초월한, 그죠? 아버지가 우선이고 죽음은 나중이잖아요. 그래서 심청의 면모와 효심이 드러나는 거고 그다음에 4번이 안 나타나죠. 지금 이 장면 자체는요. 심청이가 물에 빠지기 직전 장면, 직전의 장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대상을 나열해서 장면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괜찮죠?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럼 한번 가보죠. 다 기출문제예요. 자, 옳지 않은 거 나와 있고요. 지금 보니까 토속적, 억센 삶의 현장, 그 다음에 신둥이의 새파란 불, 생의 욕구, 그 다음에 갓난이 할아버지, 생명에 대한 외경, 존중과 두려움이고요. 그 다음에 동장 내 절가, 머슴이라는 뜻인데요. 예, 머슴, 절가가 머슴이라는 뜻인데 그거 몰라도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갓난이 할아버지 행동에 동조하고 있다. 자, 위에서 그죠? 일단 방앗간이 나오고요. 우리 왜 보통 토속적이라 그러면 시골의 풍경이라든가 아니면 사투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적인 느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1번에 첫째 줄에 방앗간 나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줄 보면 여기죠. 눈앞에 새파란 물이
빠져나갈 틈을 엿보듯이 휙 한 바퀴 돌았고요. 그 다음에 이 새파란 물이 신둥이게 한 마리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럿의 몸에서 뱃속에 든 새끼의 목까지 합쳐진 것이라는, 그러면 신둥이의 새파란 물, 사람들에게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생의 욕구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갓난이 할아버지가 짐승이라도 새끼 뵌 것을 참아. 그죠?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새끼 뵌 것을 몽둥이로 때려 죽일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생명에 대한 외경하고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아즈바니 외다리, 이거 아저씨의 사투리입니다. 그래서 방앗간이라는 배경과 이런 사투리 통해서요. 토속적인 거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새끼 뵌 개를 사람들이 잡아 먹으려고 때려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억센 삶의 현장도 드러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갓난이 할아버지가 놓친 것 같죠? 그랬더니만 뭐라고요? 밑에서 5번째 줄이에요. 뒤어 누구의 입에선가 빈틈을 냈사하는 흥분의 찬소리가 들렸고 누구야 하는 못마땅한 말소리 속에 갓난이 할아버지 턱 밑으로 디미는 얼굴이 동장내 절과 머슴, 아저씨입니다. 아즈바니 외다라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할아버지 행동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못마땅히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동조는 아닌 거죠.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2번 보시면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얘기하고 있고요. 1번 보죠. 상세한 배경 묘사, 심리 변화 암시, 그 다음에 대사가 아니라 내면 서술 중심이고요. 갈등 부각, 긴장감 고조, 그 다음에 정기적인 요소, 중요한 역할. 우리 정기적인 요소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요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앞에서도 우리 한번 그 보조란에 다뤘을 거예요. 그죠? 비현실적인 사건, 그게 바로 다른 말로 정기적인 요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어디 있냐면요. 보조단에 있는 거기는 한데 이거 한번 내용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죠? 우리 그 313쪽에, 그죠?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건데 이승규장전 하면서 313쪽에 같이 보고 계신가요? 네, 시간 꽤 됐지만 보죠. 313쪽에 오른쪽 보조란에 셋째 줄 보면 비현실적인 요소란 해가지고요. 사람과 귀신이 인연을 맺는 거, 도수를 부리는 거, 뭐 용구 같은 비현실적인 공간을 방문하는 것 등 실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없는 기이한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정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도술 나오면 정기성이겠죠.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일단 읽어보면요. 우리 위에서 16번째 줄인데요. 색이 되게 귀찮죠. 그죠? 16번째 줄. 그러니까 대화 1차적으로 쭉 끝나는 부분이에요. 네, 따라오고 계신가요? 16번째 줄에 이렇게 나오죠. 화담은 웃으며 서찰을 내주고 그다음에 우치가 보라매가 돼서 날아가는데 그물이 맞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죠? 우치가 모기가 되니까 그물이 거미줄로 변하고 결국에는 도술 대결 끝에 뭡니까? 우치가 화담에게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화담이 그대는 다시 이곳에서 나가지 못하리라. 우치는 속았다는 생각에 도망치고요. 다시 해동총 보라매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화담이 수리가 되고 우치가 갈범이 되어 도망치니까 청사자가 되어서 갈범을 물었다 해서 도술 대결에서 우치가 지죠.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 밑에서 3번째 줄에 우치는 화담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르기로 했다. 그러면 1번에 상세한 배경 묘사는 없고요. 그다음에 인물의 심리보다는요. 인물 간의 대화와 그다음에 도술 대결하는 행동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상세한 배경 묘사 나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2번에 내면 서술 이것도 되게 부분적이죠. 둘째 줄에 제시문 둘째 줄에 또한 그 정신이 우뚝 솟아 함부로 대하기 어려웠다. 화담 역시 우치의 그릇을 알아보고 그를 반겼다 하고 있는데 인물의 대사가 훨씬 더 많고요. 내면 서술은 되게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내용 가지고 내면 서술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아마 1번, 2번은 여러분들도 잘 걸러내셨을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게 3번, 4번인데요. 보세요.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시킴으로써 사건의 긴장감, 그다음에 정기적인 요소가 사건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쨌든 도망치려는 우치와 막으려는 화담의 대결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갈등이 나타나긴 하는데 잘 보세요. 우리 왜 긴장감이 고조된다라는 것은 비슷비슷해서 잘 결판나지 않을 것 같을 때 긴장감이 고조되는 건데 화담이 일방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나타나지만 화담이 이 상황 속에서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인 요소. 도술 대결에서 우치가 패하기 때문에 끝내는 우치가
화담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르기도 하죠. 그래서 사건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갈등을 통해서 긴장감이 고조되려면 갈등 양상이 그저 비슷비슷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물들이 싸울 때 인물들의 대결이 팽팽해야만 긴장감이 고조가 되는 거죠.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위를 점하면, 그죠? 저하고 김동현하고 맞짱 뜨면, 그죠? 전혀 긴장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문문학 유형하고요, 산문문학 유형까지 끝났는데 제가 뭐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실 테지만 어 강의 목차에 교재 페이지 적어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문이나 산문 같은 경우는 페이지 보시고 먼저 풀고 나서 강의 들으시면서 점검하시면 될 겁니다. 자, 단원종합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시면 우리 게시판 통해서 질문하시고요. 제가 급해서가 아니라 단원종합 문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죠? 풀어보시고 해설 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1권은 끝내고요. 1권은 끝내고 이제 그 핵심 문학에서 제가 고전 문학들 중심으로 다루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7강부터는요. 고전 시가부터 차곡차곡 나갈 겁니다. 자, 차분히 복습해 주시고요. 문학 유형 부분은 미리 예습하시고 강의로 정리하세요. 자, 6강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